한 주간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난 한 주간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전히 계속 이슈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빌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서 서울, 인천, 외곽 지역과 이제 빌라까지 가격이 오르는 추세여서 언제 집값이 잡힐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지난 2월 정부는 용산구의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던 곳이라 반발이 더욱 거센데요. 결국 소송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발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개발 사업.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 1,450가구를 짓고 민간 분양 96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는 정부의 공공개발 계획입니다. 후암특별계획 1구역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주민대책위를 꾸렸고 저희는 이혼소송, 행정소송 다 할 거고요. 그 지구 지정이 안 되게 하는 소송은 다 할 겁니다. 또 주민한테 의견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공투법을 적용한 거는 LH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정부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까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추진하던 민간 개발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쪽방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구 지정을 안 하기 위한 소송이고 쪽방 사람하고 상생하고 가는 거 맞고 우리는 한 동을 덜 짓더라도 어린이 섹션을 짓고요. 어린이 센터. 현재 LH는 올해 연말까지 해당 부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네, 소장님, 쪽방촌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대책위까지 꾸리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엔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게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엇갈리면서 이게 결국에는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 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민간 개발 때보다는 개발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게 의견이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정반대인데요. 임차인들도 불안하고 임대인들도 불안하거든요. 임차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쫓겨나는 거. 내가 주거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기서 개발이 되면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은 불안감에서 좀 제대로 된 개발. 그리고 특히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평수들,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작은 집들을 줬는데 지금 임차인들은 좀 제대로 살만한 곳들, 화장실 하나에 방 2개, 3개 정도 되는 집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런 주거 안정을 원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게 정부 주도죠. 이사 공공 주도 고밀 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좋아요. 이게 민간 최소한 30%의 개발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에 임대인도 반발하고 있고 임차인들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협의 과정을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게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간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개발 이익이 얼마가 내가 보장을 받을 것이며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깜깜이라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널 안에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밀어붙인다. 아마 제가 임대인 조합원들이라도 좀 명확한 근거를 달라. 좀 터널 안에 빛을 보여주고 정확한 계획을 보여주고 서로 협의의 과정을 좀 하고 싶다는 뜻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비화가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게 말로 이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런 공감의 과정을 시간을 두고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보면 용적률은 700%, 충수는 40층까지 올려주겠다는 좀 파격적인 걸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유주들에게도 좀 이익이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획만 보면 이익이 돌아가죠.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계획처럼만 되면 참 괜찮겠다. 이게 좋은 롤 모델이 돼서 여러 가지 제2
제3의 성공 모델들이 나올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에 2사 대책 때 발표하고 지금까지 성공한 단지가 없었고요. 제대로 추진된 단지가 없었거든요. 안 보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공 모델이 나오고 첫 번째 A라는 모델이 성공 모델이 나오면 아마 그 다음 단지들은 굉장히 쉽게 넘어갈 텐데 지금 첫 번째 이제 동자동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맞붙었잖아요. 임대인들, 토지 소유주들하고 정부하고 맞붙었는데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정부 계획은 괜찮아 보이는데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뢰성의 문제인데 불확실성인데 일단 정부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현 정권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내년 5월인가요? 대선이 3월인가요? 5월인가요? 아무튼 1년이 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추진되고 뭐 수용돼서 제대로 추진 안 돼 버리게 되면 우리 사유재산만 침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한 불안함이 있고요. 정부 계획만 믿고 하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을 왜 정책의 불확실성을 왜 가지냐면 우리 임대사업자 제도 있잖아요. 2017년도에 정부에서 활성화했다가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폐지 논의까지 되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보는 게 우리 몇 년도였나? 15년 전이었나요? 용산 참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사유재산이 굉장한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집주인들이 뭐 자산가들이 아니라 이거 하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의 전재산, 하나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받게 되면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정부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맞습니다. 또 성패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공개발을 하든 민간 개발을 하든 결국 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주거권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국에는 이 건물주들의 사유재산권과 이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분들이 제일 절박하죠. 예.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입주권을 받을 거예요. 입주권을 받는데 나의 개발 이익이 얼마나 보존이 되고 보호를 받느냐의 문제고 여기 세입자들, 임차인들은 쫓겨나서 돌아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됐거든요.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고요. 다시 돌아오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요.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재건축 구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집값 대비 전세 가격 또는 월세 가격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에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받고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갈 데가 없어요.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지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주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텐트 쳐야 되나?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고요. 정부는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못 믿는 거죠. 이게 임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차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보호 계획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임차인들은 임대인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대인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임차인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뉴스를 처음 접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제 국토부가 만나서 손을 잡았다는데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야당이고 야당이죠. 이제 국토부는 정부 입장인데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빨리 늘리겠다라는데 공통된 목표가 있고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 오세훈 시장도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투기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오세훈표 민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데 이제 의견 합치를 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달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먼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합원의 입주권 또는 조합원 집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 등 건물들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거래를 제한시키는 게 지위양도 금지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특정 시점이 되면 너
못 팔아. 투기 수요 들어오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 현재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는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고요. 네. 재개발은 관리 처분, 그러니까 멸실되는 단계, 건물을 부숴버리는 단계부터 팔지 마. 거래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대로 두게 되면 이제 오세훈표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재건축은 구역 지정이고요. 이때부터 투기 수요가 들어오게 되는데 재개발은 관리 처분, 재건축은 조합 설립으로 하게 되면 기존처럼 하면 이미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또 투기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개발은 구역 지정 단계부터 처음 시작부터 투기 수요의 유입을 완전 봉쇄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의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이번 조치가 또 네.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날벼락 같은 소리죠. 이제 가장 네. 무서운 게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네. 나는 팔고 싶은데 못 팔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연락을 많이 받은 게 실제로 이제 두 가지예요.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들, 이미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요. 뭐 사업시행 계획인가 낳는 단지들 주민들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소급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지금 못 팔면 어떻게 하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요. 아무 추진도 안 한 단지들인데 나는 재개발 원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구역 정해놓고 못 팔게 해버리면 나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저 이게 명확한 지침과 시행령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또 반대 의견 또 제가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어차피 구역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이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좋은 거 아니냐. 나는 안 팔아야겠다. 요즘 시장 상황이 이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또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전진단과 구역 지정부터 막아버리게 되면 나는 안전진단 추진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 안 된 단지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풍선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이 부정적, 긍정적 시각에서 네. 어떤 비중이 좀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공 재개발이나 민간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역 지정 단계, 안전진단 단계부터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본다면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살아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의 구멍을 막아버리게 되면 또 다른 구멍을 찾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추진 안 한 단지들, 또 기대에 있는 단지들로 또 이게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자극을 주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예. 네, 그럼 현재까지 서울에서 안전진단이 이미 된 단지는 어디가 있고 네. 또 앞으로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진단 된 단지들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반포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둔촌주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들이 많은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안 된 단지들이겠죠. 안 된 단지들이 과연 어느 단지에 풍선 효과가 생길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도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서 보자면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엄마 아파트도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뭐 언급을 했지만 도봉구, 예. 노원구, 요즘 인천도 오르거든요. 이런 외곽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어서 창동주공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 만에 또 1억이 올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강남에 1억 오르는 거하고 이런 외곽 지역에 1억 오르는 게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5억짜리 아파트가 1억 오르게 되면 20%가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20%가 올라버려서 오히려 이미 풍선 효과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 풍선 효과를 지적하셨는데 네. 이 결국 이번 조치가 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네.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 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5년 후라도 입주 물량이 꾸준히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풍선 효과는 생기고 여러 가지 덜 쑤셨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도 안 돼서 입주 물량 또 5년 후에 안 나오면서 이게 풍선 효과만 생기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적인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감내해야 될 문제고요. 나중에 이제 금리도 오를 수가 있어서 저는 꾸준하게 우리 공급 계획은 추진해서 5년 후라도 입주 물량이 계획한 대로 충분히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